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자,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힘들고 고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취업하기 전에도 취업 후에도 계속되는 고민들, 혼자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고민 해우소 잡다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꽉 막혀있는 취준생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인 취업전선. 꿈과 희망이 가득할 줄만 알았지만 취업시장의 약자라는 이유로 눈물 흘리는 취준생들이 많은데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인권살롱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주실지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봤습니다. 각종 취업 뉴스들만 쏙쏙 뽑아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사소하고 아주 가볍지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고민들, 그동안 누구에게 또 어디다 털어놔야 할지 고민들 많으셨죠? 네, 그래서 탄생한 시간, 취준생의 꽉 막힌 속을 풀어주는 고민 해우소 잡다방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CJ 오쇼핑에선 인사 담당자이시자 CJ그룹 전문가이신 취업요정 차재현 코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차 코치님 뵙는 수요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도 되는 시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네. 여름에 지금 한복판에 다다랐습니다. 네.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여름, 더위 극복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차 코치님은 어떤 비법을 좀 가지고 계신지. 사실 대본상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네. 두 분은 어떻게 여름을 나시나요? 저는 사실 냉면, 막 콩국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원한 시원한 음식 음식. 먹고 네. 또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네. 그런 것들 하면 좀 시원해지던데요. 저는 단순합니다. 에어컨과 네. 정말 이렇게 노멀하고 기본적인 네. 그런 네. 방법을 취하죠. 뭔가 새로운 더위 탈출 비법을 익혔다가 그것도 내 루틴에 흔들리면 깨지면 더 열받잖아요. 그죠? 더 짜증나면 더 더워지기 마련인 건데 이 구직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주변의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뭘 새롭게 시도하려고 한다기보단 일단 본인이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 흔들리지 않고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 예. 그게 그러니까 더 뭘 하려고 하기보단 기존에 있던 거나 잘한다면 좀 짜증이나 그렇군요.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더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 금방 또 취업에 예. 대한 그런 답변으로 승화시키시는 마술사세요, 마술사. 네, 좋게 이런 봐주셨어요. 프로페셔널한 마음가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어서 저희가 사연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사연 신청 방법을 우리 교욱 씨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요.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치님, 그럼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을 저희가 만나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실 그 기준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여러분의 많은 사연이 필요합니다.
왠지 이전에 올린 분 걸 복구한다는 느낌까지 들 만큼 그 예. 질문들이 비슷비슷한 건 사실인데요. 기존의 어떤 영상이나 기존 게시글의 댓글을 보셔도 충분히 확인이 되니까 그거 말고 본인의 진짜 고민을 좀 많이 녹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오늘 사연을 선정한 기준은 예. 진짜 해야 될 고민은 따로 있다. 오. 좀 우리가 근원적인 고민 혹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 눈앞에 있는 급급함, 예. 갑갑함 때문에 바로 앞에 쉽게 접근하기 좋을 고민만 하거든요. 뭐 자격증이라든가 어학 점수 이런 단편적인 것만으로 취업이 빨리 됐다면 저희 같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좀 근원적인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 오늘 선정 기준은 진짜 해야 될 고민은 따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고민을 취준생들이 써주셨고 네. 또 차 코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아이디 혁토르 27살 남성 구직자입니다. 지방 4년제 학교를 졸업하셨고 어문 계열 학과를 졸업하신 것 같네요. 학점은 3.3, 토익은 895점, 오픽 IH 등급입니다. 자격증으로 국제무역사 2급, 무역영어 2급, 전산회계 2급 따고 계셨고 대외 활동으로는 해외 단기연수 1회, 해외 국비장학생 1회, 해외 시장조사 1회 이렇게 돼 있고요. 인턴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입니다. 또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종합상사, 해외영업, 물류 쪽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고 싶은 말로 많이 부족한가요? 1년 휴학하고 국비장학생으로 외국 다녀왔는데 영어권은 아니었고 이번 2월에 졸업하고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네요. 첫 면접으로 물류회사 연봉 2,800에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를 면접 엊그제 다녀왔는데 실무진, 임원 면접 둘 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좋게 봐주셔서 붙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족하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눈을 좀 높여서 욕심을 부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혁도르님, 해외 체류 경험이 있으시고 종합 상사 또는 물류업체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네. 지원 전략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잔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영상을 잔소리처럼 들릴 보시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날이 덥더라도 덥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덥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부터 말씀을 조곤조곤 알아듣기 쉽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세요.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은 일단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드리죠. 본인의 이력을 가만히 놓고 봤습니다. 일단 본인의 약점과 강점이 뚜렷합니다. 약점은 일단 낮은 게 학점이죠. 사실 다른 모든 걸 커버하려면 근무 경력을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약점인 학점을 커버할 만한 노력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즉 여러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들 그리고 네. 대외 활동에 해당되는 여러 해외 글로벌 마인드에 입각한 활동들을 단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뽑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확신을 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확실한 근무 이력만이 본인의 취업에 좀 빠른 보탬이 될 텐데 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 물류기업체 규모가 좀 작다 할지라도 연봉 초가 낮다 할지라도 한시적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후일을 다시 한번 도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상황 자체가 해외 영업이라든가 종합 상사들은 사실상 뽑는 인원 자체가 신입으로는 적고요. 예. 여러 업황의 특성상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물류 쪽 혹은 해외 무역, 범무역 쪽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사나 해외 영업으로 가기에는 무기의 가짓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기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광물 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공자라든지 예. 아니면 본인께서 글로벌 마인드의 어학 능력이 월등히 높으시다든지 제위 외국어도 월등히 뛰어나시다든지 예, 예. 이런 특징이 있길 바라는데 그런 게 사실 없을 뿐더러 해외 영업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화장품 ODM 업체라든지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좀 본인께서 나는 마음 같아서는 여기가 다 이해가 조금만 나에게 일을 주시면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뽑는 곳에서는 본인과 같은 이력을 가진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옥석을 가리느라 본인의 합격이 쉽지가 않고요. 따라서 그나마 지원이 가능하고 TO가 한 자릿수 말이나 두 자릿수 정도가 있을 물류업체로의 지원이 사실 좋은데 본인의 이 장점을 더 극대화해야 되는 취업 전략을 놓고 봤을 땐 네. 일단 재직 경험을 하시면서 예.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또 다른 물류업체로의 지원을 하시는 그런 스텝이 나아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직 경험을 하면서 네. 하반기, 상반기에 어떤
충분히 준비를 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의견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될까요? 이분께서 예를 들어서 학점이 한 3.7대 이상이라던가 본인이 전공이 물류 관련된 전공으로서 여러 활동을 네네. 그런 쪽으로 특화하셨다면 사실 재직을 안 하고 과감하게 전형별 대비를 하셔서 대기업 위주로 노리시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의 그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저라면 다니면서 물론 쉽지 않겠죠. 다니면서 해보셨나요? 참 말씀 쉽게 하시네. 뭐 이렇게 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예. 본인을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네. 객관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놓고 생각하자 이겁니다. 저도 만약에 본인의 이 사연을 대략적으로만 판단했다면 그냥 뭐 영어 점수 좀 따시고 뭐 대외 활동 하나 정도 하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편하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 본인께서 정말 취업을 희망한다면 네.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의 지원까지 고려를 하셔서 해외 영업이나 이에 준하는 뭔가 활동을 원하신다면 정말 해야 될 것의 순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보고 대신 다니면서 하셨을 땐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시고요. 아 이쪽 분야가 나에게 맞다 싶으면 이제 뭐 대기업이면 대기업, 일부 외국계 물류기업이면 물류기업에 정해서 각각에 맞는 스텝을 밟아가고 대기업 물류기업이면 적성검사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셔야 네. 되고요. 네. 외국계라면 영문 레주메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시고 예. 영어 면접 준비도 좀 시작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원 방향마다 전략이 네.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해외 영업, 종합 상사, 물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이런 선호도 좀 쏠림 현상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썰림 현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닙니다. 네. 뭐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흐름이고요. 지금 이 사연을 받는 곳이 취업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저희 취업대학교 회원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죠. 뭐 그거는 자체하더라도요.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인께서 물론 고민을 하고 이 분야와 직무를 선택하셨겠지만 조금은 입체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류업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류업이라는 게 어떤 보이는 재화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떤 네. 밸류 체인 자체를 좀 관리하고 그 안에서 매니징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단편적으로 보고 혹은 주변에서 뭐 이거 좋대 한번 해보자. 요게 요즘 대세래. 라는 말에 그냥 우르르 편승해서 가는 부분들도 네.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물론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분께서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두 우리 아나운서님들께서 처음 이 아나운서 직업을 고르셨을 때 처음부터 그냥 막연하게 야, 너 목소리가 좋으니까 교육과 한번 아나운서 해봐. 뭐 이래가지고 아나운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본인께서도 이렇게 입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입문을 했지만 네. 본인이 그냥 내가 겪어보니 좀 안 맞다 할 수도 있고 내가 한번 인생을 걸고 도전을 해보자라고 판단이 들고 맞습니다. 그럼 네. 그때부터 방법이 달라지겠죠. 내가 실제로 막연하게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발성이 좀 약하네. 아니면 내가 시사상식이 부족해서 자꾸 필기에서 떨어지네. 이렇게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내 부족함을 메워가는 전략을 펼치거나 아니면 여러 경력을 통해 경력으로 이직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조금 빨라지고 있다는 건 좀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겠죠. 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한두 가지 단편적인 걸로 본인의 이거를 좀 메우기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근무 경력부터 해서 네.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접근하시는 게 본인의 케이스에 맞다는 겁니다. 다른 본인의 전공 주변 친구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하신 말씀의 핵심은 지금 면접 보고 나오신 그 기업 일단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혁도로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차코치님 조언 따라서 신중한 판단하시고 구직 활동에서 좋은 결과 앞으로도 계속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고민 이승희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 JUGOD JU님의 사연이시네요. 자, 스펙 내역서를 보니까요. 학교는 인서울 4년제 나오신 것 같아요. 인서울에서 나오셨다고 하고 전공은 경제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학점은 보니까 3점 중반대이시고 어학 점수는 토익 점수가 있으시네요. 토익 점수가 있는데 895점. 그리고 자격증 경력상 대외활동란은 지금 비어 있어요. 하시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을 보니까 스펙이라고 할 만한 게 어학 성적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입사 희망 회사 직무를 보니까 중견 기업의 영업 또는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계시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 보니까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인가 싶을 정도로 네. 상당히 뭐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사항이라든가 대외활동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차 코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좀 안타깝죠, 사실. 음. 이분께서는 분명 대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전공 위주로 생활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야기의 질문 2번을 보니까 희망 회사와 직무가 중견기업, 영업, 5월 마케팅. 결국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렇게 취업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했지 구체화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근데 이제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들, 주변에 취업 좀 잘한 친구들, 대기업이나 공기업, 외국계 간 친구들의 어떤 여러 면면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뭐 내가 딱히 준비한 게 별로 없으니 뭐 난 대기업보단 뭐 중견기업 이러면서 그냥 본인이 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이런 좀 뭔가 고민의 시작점이 조금 핀트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직장 선택, 직무 선택, 직업 선택 기준을 잡는 것부터 고민을 시작하셔야지. 네. 어떠한 스펙부터 따야 된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와 같은 이런 미시적인 접근을 시작부터 하는 건 본인의 취업길을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럼 본인은 전공을 왜 이 경제학과로 선택하셨겠습니까? 대부분의 인서울로 경제학을 나온 분들은 그 수능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결정 자체가 어느 정도 목적에 기반한 게 아니라 예. 그냥 뭐 이게 뭐 타이틀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갔지만 본인이 실제로 전공 공부해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과목도 있지만 들지 않은 과목도 있고 그렇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는 기준에 있어서 내가 현실적으로 머니 요거에 내가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인지 워라밸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인지 회사의 네임밸류 우리 부모님이 딱 들었을 때 아 우리 딸 이번에 여기 들어갔잖아 요 얘기에 정말 기쁨 내가 이 희열을 한번 느끼고 가는 사시고, 건지 예. 그렇죠. 아니면 내가 뭐 창업을 할 건데 창업을 하기까지의 여정상 이 타이틀 요 커리어가 필수다. 사람마다 기준이 이렇게 다 다르고요. 제가 이런 그렇죠.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실제 많은 특강들을 가면 이제는 이 정도의 의사결정들을 하는 구직자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의외로 이공계 분들이 이런 결정들을 의외로 더 잘 하시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인문계 분들이 좀 많이 아직 순수하시고 조금은 착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게 아닐까. 네. 따라서 제 얘기에 본격적인 조언에 앞서 드리고 싶은 이 말은 본인의 우선순위를 정하셔라. 요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결국 본인께서 합격 확률이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 일단 이분은 은행을 쓰셔야 됩니다. 시중은행으로 하반기에 지원을 하시는 게 확률 게임에서 유리하다. 본인은 확률에 입각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나마 전공 강점이 또 있기 때문에 경제학, 즉 이 경제학 기본이 3점대 중반이면 뭐 교양을 못 보시고 전공을 잘 봐서 3점대 후반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본인이 이제 공기업의 NCS 그 필기 전형에서 경제학으로서 본인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필기 전형에 대한 강점이 있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땐 시중은행, 메이저 4대 은행, 물론 이제 하나은행은 수시 채용으로 돌렸지만 그런 은행들 거기에 IBK나 뭐 농협중앙회 같은 것들 네. 거기에 뭐 일부 저축은행 포함해서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공기업들의 사무행정직으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맞겠다. 왜냐하면 토익도 895점이고 네. 본인이 여기에 가산점이 될 만한 뭐 한국사 능력시험 정도의 공부를 좀 단기간에 한다면 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적인 조언을 합니다만 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본인은 또 고민을 하시죠. 그러면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뭔가 본인의 어떤 힐링적 요소로서 뭔가 듣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면 됩니다. 하면 되니까 마음을 좀 독해놓고. 예,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네. 이제 우리 사연자의 우선순위는 확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이후에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을 좀 지원한다라는 부분도 힌트로 얻으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중견기업이 막상 정말 대기업보다 들어가기 쉬울까라는 질문도 생겨서요. 여기에 네.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뽑힐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 사세에 따라서 채용하는 인원의 그 영향도가 대기업이나 대형 그룹들보단 더 받는 것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해외 영업 직무 하나를 뽑더라도 정말 네. 고르고 골라서 경력직을 뽑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 사연 주신 분께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좀 본인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임직원 수 200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못해도 매출액이 연에 수백억 이상은 진항이 돼야. 하지만 거기에 대기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기업을 우리는 중견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대부분의 중견기업들 중엔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잘 해나가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락앤락이나 글라스락과 같이 뭔가 식품 밀폐 용기 업체들, 환경이 스팀, 환경이 생활과학급, 일부 제약사들,
일부 식품사들 혹은 홈쇼핑에 납품을 하는 이런 제조사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독자적으로 본인께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이죠. 네. 하지만 이런 중견기업들이 신입을 뽑을 때는 아무래도 처우가 즉 연봉이 낮다든지 아무래도 뽑는 규모가 상시로 스팟으로 열리기 때문에 네. 본인도 모르는 새 채용 공고가 마감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견기업 굳이 지원을 하셔야 된다면 특정 제조사 기업들의 협력사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좀 맞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곳들은 네. 1년에 한두 차례 대형 박람회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협력사 채용, 연합 채용을 진행합니다.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도 협력사 채용 네. 박람회를 열고 그 안에서 이제 관련된 협력사들의 채용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문과분들이 좋아하는 인사, 총무, 해외영어 거기서 다 한두 명씩 뽑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조건들을 보겠죠. 근데 이제 연봉이 좀 낮아요. 그럼 이제 본인께서는 뭐 조건은 좋고 다 좋긴 한데 직무도 좋은데 네. 연봉이 생각보다 너무 낮다. 이러면서 좀 본인의 의사결정을 좀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탁인데 본인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일단 들어가서 공백기를 메우고 경력을 쌓는 쪽인지 네임밸류인지 아니면 연봉인지 본인의 커리어 전반인지 이렇게 좀 어떤 조건이 나에게 우선순위인지를 먹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확률 게임을 놓고 봤을 때는 중견기업부터 노리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뽑는 규모 자체가 적으니까 예, 예. 지금 뭐 어떻게 뭐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월 공채 때에 맞춰서 공채 기업으로 지원을 하되 그나마 본인의 전공 그 진입도가 낮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식음료 업체들, 화장품 ODM 업체들 이런 곳들은 뭐 경제학과가 물건을 팔아도 좋고 농업과가 러시아학과가 물건을 팔아도 그렇죠. 불어과가 물건을 팔아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업종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기업은 사기업대로 지원을, 공기업은 본인의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뭐 이제 일반 사무행정으로 노려야 되는데 또 이러면 시간 관리가 없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결국 본인의 우선순위들을 또 다른 현실적인 핑계로 밀리는 본인은 원래 현실적인 그런 분인 겁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덧대기들이 있고 본인들의 기준들이 있으신 건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네. 본인에게 있어서 중견기업은 아직은 시기점이 아니다. 분명 중견기업을 대비해야만 하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기업군부터 쓰시되 자소서를 쓰다 보면 중견기업들은 서류가 어느 정도 그 정형화된 틀이란 게 있습니다. 뭐 지원 동기, 입사 오퍼부, 성장 과정 끝. 그럼 적어도 다른 일부 대기업들을 쓰시는 데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문항에 맞게 본인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이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자연스럽게 원서를 빠르게 네. 넣으시면서 면접 기회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되겠죠. 네.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결론은 중견기업 이것만을 봐선 곤란하겠다. 외연을 넓히되 본인의 확실한 그 기업 선택, 직무 선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원할 때 비로소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스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한국사를 좀 열심히 따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외에 좀 남은 기간 동안에 대외 활동이라든지 경력사항이라든지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 대외 활동과 경력을 쌓으면 좋긴 한데 지금 이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에 따라 그 정말 범위가 넓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 제가 한국사라고 말씀드린 건 한국어 능력 시험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국사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적 가산점 때문에 이걸 따라하는 거지 네. 본인의 그 한국사 능력이 본인의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기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물류업체로 가야 된다. 이분은 당장 뭐 한국 청년 물류 포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무료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물류 포럼에서 현직자 무슨 콘서트 같은 데 가서 네. 물류업에 대한 현황도 듣고요. 4차 산업혁명 연계 포럼을 가면서 아, 내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에세이, 네. 자기소개서부터 준비를 하셔야겠죠. 반대로 본인께서 무슨 제조업체, 뭐 자동차 업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전장 부품업체로의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 그 부품업체에 그 원서를 빨리 상시로 넣으셔갖고 네. 면접 기회를 어떻게든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이 갑자기 PD, 우리 지금 방송에 나오는 우리 PD님이나 AD님 다 계시죠.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저 자리에 간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저분들이 저기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된 인턴이나 계약 업무부터 작은 단계부터 분명히 스텝을 밟았을 것이고 네. 스터디 같은 것도 했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지에 따라서 해야 될 대외 활동과 경험이 자격증부터 경력 등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질문을 네. 주실 때 앞으로 이런 거 사연 올리실 때 질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시면 네. 원하는 깊이만큼 답을 드립니다. 2로 질문 주셨는데 답을 10을 원하시면 제가 9로 말씀을 드리는 이 상황이 참 많이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가 들으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어. 영업 마케팅 이야기 했잖아요, 코치님. 이럴 수도 그렇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흔히 대기업에서 네. 이제 홍보대사, 뭐 그렇죠. 마케팅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대학 활동 있잖아요. 아주 이런 좋은 거 어때요?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방송 시간 분량상 하고 싶은 얘기가 1시간이 넘지만 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다 하셔도 많습니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영업이라는 게 업종마다 다릅니다. 제조사의 영업이 있고 유통사의 영업이 있습니다. 같은 영업도요. 제조사의 영업은 제품 기획단부터 결과단까지 함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영업 유통은 실적으로 관리하고 이걸 더 잘 팔리게 하는 좀 확장성에 기인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활동들도 다양하겠죠. 아무래도 유통사에서 영업을 희망하는 쪽으로 간다. 이를테면 홈쇼핑의 마케터라던가 상품 기획자 같은 걸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대외 활동도 그런 기획단부터 활동까지 하는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실제 액션을 하고 보여주는 쪽에 일을 하셔야겠죠. 네. 반면에 제조사라고 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단순히 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진행하는 포럼이나 세미나 혹은 그런 뭐 발대식 서포터즈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될 텐데 이분이 이 사연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졸업반일 확률이라기보다는 나이도 안 좋은 걸 봤을 때는 졸업을 이미 하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직무에 적합한 활동들이 일부 이제 취업 관련 교육 포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이제 현직자를 모셔놓고 현직자분들이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 현업에서 하시는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한 3, 4주간 진행을 하는 방학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요. 뭐 다른 저희 방송에서 이미 다뤘을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혹은 일부 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다녀보시면서 본인이 영업 관련 혹은 마케팅 관련 업무에 필요한 스킬들 챙겨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마케팅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마케팅 중에서도 일반적인 기획 마케팅도 있지만 CRM 마케팅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 마케팅이라는 데 필요한 자격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격과 관련된 과정들도 한번 밟아보시는 게 좋고 그게 만약에 별로면 마케팅보다는 영업이 낫겠죠. 그리고 영업도 어느 곳에서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본인 사연 하나 가지고 제가 지금 13분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언제부터 시간계산까지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의사결정의 그 시작점이 제대로 단단하게 잡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성공적인 취업 전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자님 방향 설정 잘 하시고요. 성공 취업하시길 바라면서 세 번째 사연자 고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아주까리 30대 남성 구직자입니다. 학교는 지방사립대 기계공학과 나오셨고 학점이 높네요. 4.3점입니다. 토익은 790점, 자격증이 한국사 1급, 커말 1급, 그리고 ITQ, ICDL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경력사항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해외 인턴 및 생산기술부서 2년 동안 하셨고 3D 프린터 업체 영업 및 연구 직무에서 9개월 동안 현재 직장이시네요. 9개월 동안 경력 가지고 계십니다. 대외 활동은 없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모르겠습니다. 따로 준비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는 공기업 쪽의 기계직, 사기업의 기계설비 유지보수, 보전 쪽으로 희망하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하고 싶은 말로는 희망회사 및 직무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 중고 신입 준비에 대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는 비법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아주까리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일단은 공기업이든지 사기업이든지 기계 관련 직무를 희망하고 계신데 본인도 이제 중고 신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원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인문계 두 분과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네. 왠지 온도가 좀 따뜻하고 네. 봄 같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은 여유가 예, 느껴지나요? 조금 여유가 네. 느껴집니다. 일단 높은 학점이 모든 걸 상명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학벌보다는 학점이 사실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특정 직무를 제외한다면 네. 높은 학점은 결국 본인의 성실도, 그리고 전공 기본의 기본, 그리고 실무에서도 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척도가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본인께서 공기업까지 고려하셨는지 일반적인 한국사 1급과 커말 2급과 ITQ와 같은 그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된 여러 자격들과 내용들까지 같이 구비를 하신 상태. 여기에다가 경력도 화려하고요. 2년에 9개월, 결국 약 3년 가까이 지금 직장 생활까지 하고 계신 스토리텔링까지도 탄탄한 결국 전형별 대비만 하면 사실상 이제 큰 걱정이 없는 수준의 상황. 뭐 굳이 따지자면 토익 점수를 조금만 더 올려주는 것, 800점대, 혹은 영어 말하기 점수를 한 토스 레벨 6에 140이나 오픽 IM2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본인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도체 장비 업체로 외산 장비 업체로의 지원에 필요한 어학 점수만 챙겨주시면 네. 일단 지원 전략적인 방향에서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본인께서 기계 설비 유지 보수 보전 뭐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뭐 일반 기계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공조 냉동 기사 뭐 이런 것들 자격이 있어가지고 네. 공조 환경에 대한 장비 셋업에 본인이 특화돼서 강점이 있다 뭐 이런 쪽에 어필까지 하면 되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기사 일정상 이 기사를 따는 여정이 하반기 공채와 여정이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께서는 이번 하반기를 노리면서 하신다면 더군다나 직장을 다니면서 하신다면 탄착군을 좁혀서 네. 확실하게 본인을 선호할 수 있는 탄착구를. 업종과 분야로 가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뭐 전장 부품 업체 혹은 범자동차 업계로만 놓고 봐서 지원을 해도 가능하지만 현기차가 일단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부품사들의 채용에서도 TO가 그다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뭐 많아야 한 4~5명 정도 생산 관리자 위주로 혹은 품질 보증 직무에 뭐 한 서너 명 이렇게밖에 안 뽑을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의 채용을 희망한다면 적성 문제 풀이 HMN 문제 풀이부터 생활화하시고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지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뭐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 이제 장비 업체로의 지원까지 고려해서 영어 점수 정도만 쌓고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자기소개서를 뭐 잘 써주시면 무리 없이 뭐 면접까지는 가는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면접 같은 데 가면 이제 중요한 게 경력사항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테고 네, 네. 경력에 대한 질문 할 때 어떤 좀 애티튜드로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매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네네네. 다음부터는 뭐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아나운서님께서 어떤 인터뷰를 하셨을 때 예, 그동안 아나운서나 뉴스 브리핑 하시면서 언제가 좀 인상적이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언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만한 순간에 함께했던 그런 상황들. 근데 저는 사실 뭐 아직 신입이어서 네, 그래도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진 않았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네. 뭐 중요한 순간에 네. 중요한 그 순간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 네네. 그 사람과 인터뷰했던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할 그렇죠. 것 같네요. 딱 요게 얘기만 들어도 참 정말 인상적이셨겠다, 뜻깊었겠다 느낌이 오죠. 근데 네. 많은 이공계 분들이 사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프로젝트나 실습에 가서 교수님께서 하라니까 하고 교수님께서 네. 화내니까 듣고 이러고 남았던 기억밖에 없는지라 대부분은 어떤 이런 자신 자체가 해당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기억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엔지니어를 희망하신다면 본인이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 완료된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에 대한 인정이라던가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얻는 뿌듯함이라던가 혹은 어려움을 딛고 해결을 했던 이러한 플로우들이 있겠죠. 이게 사실 이공계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인문계 분들은 특정 직업군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네. 협업이라던가 본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 혹은 공학적인 문제 해결을 발휘했던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네. 이러한 상황들의 시작점에선 어려움이라는 게 늘 스토리텔링에서 필요합니다. 기한이 당겨졌다던가 예상치 못한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플로우대로 진행이 안 되는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기지를 발휘하고 본인이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봤다든지 좀 이야기가 중구난방 해체되고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공학도로서의 문제 해결 강점을 네. 발휘했을 여러 상황들의 조건들을 보여주시는 게 자기소개서는 물론이고요. 네. 면접에서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겠죠. 사실 여러 대기업들이 이공계 1차 실무 면접 때 예. 이제 제가 취업을 한 게 한 2011년도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그 전공인데 그 연료체 이거 수업 때 뭐 기억에 남는 상황 있어요? 예, 뭐 그때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좀 단편적이었다면 네. 지금은 아예 직무 능력에 적합하게 문제 질문이 세팅이 됩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추진해서 이룬 성과가 언제였는가? 혹은 뭐 본인께서 목표한 것 그 이상을 도달하기 위해 과감한 추진을 했고 그 결과는 어땠나? 이렇게 철저하게 해당 직무나 분야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자소서나 면접 질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께서 중고 신입이시면 더군다나 2.2년 9개월간의 그 연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업무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상황들, 어려움, 극복, 이 플로우에 맞게 정리를 하신다면 본인의 자소서 스토리텔링은 인문 상경계 친구들보단 굉장히 쉽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보시는 다른 분들도 나도 자소서 쓰기 어려웠는데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뭐 앞서서 직무적합 이야기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시간이 약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이 자소서 쓰는 법을 다 얘기하자니 쉽지는 않지만 압축해서. 압축해서 정수만. 경우에 네. 따라서 네. 조금씩 앞으로 뭐 오늘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네. 나눠서 네. 말씀드리면 일단 지원 동기만 놓고 봤을 땐 결국 해당 분야 담당자가 갖춰야 될 조건, 역할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전공 지식적으로는 어떠한 능력을 쌓아왔고요. 직무 역량적으로는 지식 외적으로 어떠한 노력과 고민, 이를테면 인턴이면 인턴, 근무 경력이면 경력, 대외 활동 속 업무 분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 폭넓게 준비, 즉 양과 질적으로 폭넓게 준비했다. 이런 내용들로서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겠고요. 이건 이공계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인문계, 상경계 분들은 좀 여기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또 경우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다른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주셨고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전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주까리님한테 좀 위로랄까요? 충고랄까요? 아니면 뭐 응원이랄까요?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요. 사실 뭐 이분께는 본인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지금 앞서 두 분도 나름 열심히 지내오셨고 파이팅입니다. 잘 되실 건데요. 그분들에 비하면 본인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이 있고 방향이 설정이 됐으니까 예. 아주까리님의 경우는 공기업 지원에 대한 폭을 어디까지 넓힐지 그리고 본인의 NCS 전공 필기 문제 어떤 풀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본인의 지원 폭이 갈릴 거니까 두려워 마시고 적극 지원하시되 뭐 본인께서 뭐 주말 근무 등이 있을 특수 상황 같은 경우엔 주말에 있는 필기 시험을 참여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좀 본인께서 감안하셔서 좀 똑똑한 지원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잘 이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세 분 모두 우리 차코치님의 조언 따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차재현 코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다방 멘토 우리 차코치님의 조언 꼭 기억하시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의 길, 외롭고 지칠 때마다 저희 잡다방의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취업 전선에서 갖은 부조리와 비인권적인 대우로 서글픈 취준생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 인권 살롱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귀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손봐주겠어. 생선은 반드시 씻고 익혀 먹어야 식중독에 안 걸리니까. 여름철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반드시 익혀 먹는다. 지키자 조리 원칙. 지키자 건강 습관.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되면서 취업 준비생의 소갈이도 날로 심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취준생들을 2번 울리는 갑의 횡포로부터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시간, 인권 살롱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꽁꽁 얼어붙은 취업 한파에 갑의 횡포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지금도 성공 취업의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예비을 구직자들인데요. 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수많은 구직 과정에서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감히 따지기에 힘이 없는 예비을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 살롱입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년 실업 문제 계속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준생들의 소갈이가 심해져가고 있는데 오늘은 모든 취준생들의 그런 마음에 그린라이트를 켜기 위한 인권 살롱 주제, 진원 쌤 어떤 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분쟁 그리고 일본발 수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경제가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단결이 되게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단결이 필요한데 그걸 저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이런 상대적인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동 유연성이 무엇인가,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나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진아 노무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 편에 서가지고 예.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고 분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도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아마 뉴스로도 많은 취준생분들도 접하셨겠지만 최근에도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어떤 파업하는 상황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적 정의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그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기간제법에 의하면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이제 나누거든요. 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요. 네.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 덧붙여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법률로서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중 구조인 건데 노동시장에 이런 이중 구조가 발생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네, 일단 크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눴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는 1987년에 민주화 항쟁과 더불어서 진행됐던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는 현재 취업준비생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분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단결이 많이 항상 그 단결에 대한 요구가 되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네. 그때 노동조합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로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의 노동조합이 많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게 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1997년의 외환위기, IMF 시절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또한 정규직들 또한 어떻게 보면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많이 돼서부터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게 된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런 내용들을 짚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 초반이라서 네. 개념정의나 의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진원 쌤이 앞서 이제 주제를 소개해 주시면서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예. 설명을 예.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이전 토론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노동 생산성을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보자면은 크게 이제 노동 생산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물적 노동 생산성, 두 번째는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말은 어렵지만 물적 노동 생산성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 한 명이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100억 매출을 하는 회사에 직원이 100명 있으면 한 명의 연간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1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노동 생산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큰 게 문제예요. 뭐 그래요? 대기업은 근로자 한 명이 뭐 생산성이 5억에서 뭐 7, 8억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중소기업은 4,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로자 한 명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억이 4,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두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당연히 대기업이 급여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복리에 복리가 되는 네. 거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생산성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격차가 좀 있다라는 게 진원 쌤 의견이신 건데 진원 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 생산성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진원 쌤 말씀하신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주제가 오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법적으로는 딱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우리는 너무 피부로 와닿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미 기간 외에 많은 것들 내포하고 있어요. 실제 기간적인 거 외에도 임금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정규직은 한 400만 원이 월 평균 임금이라고 하자면 네. 비정규직은 3분의 1, 그러니까 소위 한 15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단순 이제 기간적으로만 보더라도 정규직은 보통 지금 정년이 뭐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보통 25살에 입사하고 한다면 40년 정도까지 고용 보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저희가 2007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름 하에 비정규직은 2년만 사용을 해야 된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라는 네. 법적 조항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비정규직은 2년 정도까지만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의 기간적으로만 봐도 물리적으로 한 20배가 넘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2007년에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이란 이름이지만,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정규직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정부의 이제 권고 그리고 네. 가이드라인이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2년이 끝나면 그냥 계약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분들은 계속 비정규직으로밖에 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계속 근무한 분들은 퇴직금이라도 쌓이잖아요. 근데 네. 비정규직 분들은 2년 근무해버리면 퇴직금도 별로 적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단순히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로는 설명이 안 되고 더 많은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 좀 검토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호 쌤은 사업주 네. 입장에서 하실 말씀 네, 있으실까요? 사용자 측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예. 뭐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길지 않게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가 끝나면은 그 현장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네. 그 현장에서만 필요한 인력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의 상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업들은 정규직도 채용을 하지만 비정규직도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들로 인해서 비정규직, 상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분들도 꽤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들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생각을 할 때 비정규직이 대우가 낮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네. 반대로 비정규직들이 대우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도 많아요. 상시성은 떨어지지만 중요도가 높은 업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업무들,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비정규직들은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 무조건 근로조건이 좋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다들 그런 좋은 조건이면 좋은데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 대다수는 이제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럴 바엔 다들 정규직하면 안 되나라는 설모르는 저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뭐 여건이 좀 어려울까요, 진아 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비정규직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있나 뭐 이런 네.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를 보면 네.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좀 달라요. 그 통계 조사도 좀 다릅니다. 그 노동계는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2017년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계는 한 43% 정도 또는 42.4%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반면에 네. 정부는 32.9%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지금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3명 중에 1명 이상은 무조건 지금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진아 쌤의 입장에 좀 반박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그러니까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임금 근로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다수를 위한 지금 그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정년으로 봤을 때도 2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상대적인 불평등이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이 된 게 이제 2007년. 근데 그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막았지만 결국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또는 그 격차를 줄여내는 데는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보호가 하나도 안 됐다라고 지금 보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말씀하실 덧붙이고 것 싶은 같아요. 것들이 네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얘기를 할 때 이 기업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 이 기업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어떤 기업이든 기업은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성장기가 있으면 성숙기가 있고 성숙기 이후에는 반드시 떨어지는 쇠퇴기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장기에는 보통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성숙기에는 그 수많은 인력 중에 일부가 이제 조금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고 쇠퇴기에는 급격하게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오너들, 대부분의 기업의 이제 경영진들은 이 회사가 최대한 오래 가기를 바래요. 네. 네, 보수적으로 그렇겠죠. 저희는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기에도 이미 쇠퇴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력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보유를 하지만 핵심 인력이 아닌 경우, 상시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희가 네. 이제 경영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용자 입장 들어봤고 그럼 일단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청년이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 얘기를 계속 해보면 청년층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네, 최근 말씀 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청년층은 15세부터 29세라고 정의를 해보자면요. 비정규직 비율이 청년층에도 아쉽지만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일자리 자체도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많다라는 걸 반증하지 않나.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청년분들 중에서도 35.7% 정도가 현재 2017년 통계청 마감조사에 의하면 되는데 네. 역시나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전에 경영적 측면, 그래서 쇠퇴기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네. 저는 비정규직을 없애자라는 것보다 이 비정규직의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야 된다. 네. 네. 그래야지 노동 유연성이 필요한 것들이 다 담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낙인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정규직인 분들은 다시 이직할 때 보니까 저희가 자료 조사에 의하면 예, 예. 90%가 넘는 확률로 다시 정규직으로 갑니다. 이직할 때도. 네, 근데 네. 한번 비정규직인 분들은 절반 이상의 확률로 다시 또 비정규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카르텔 구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열심히 하면은 정규직까지 가야 되는데 정규직이라는 그 명목 하에 그냥 정규직이었으니까 또 정규직이 되고 예. 비정규직은 또 비정규직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또 유리천정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꿔나가야 네.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임금이라든지 어떤 격차가 크지가 않고 비슷하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비율을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격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쵸. 있는 거겠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화 쌤이 설명해 네, 제가 좀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통계청은 54.6%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노동사회연구소 좀 더 근로자 측이죠. 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50.7%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2배 가까운 임금 그러네요. 격차가 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 실질적인 이 통계의 내부 소관을 들여다 보면은 이 속에는 저희가 풀타임 잡으로 뛰는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단시간 근로자들도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라든지 네.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임금까지 사실 포함이 돼 있는 통계에 거예요. 다 잡혀 그렇죠. 있는 그렇기 건가요? 때문에 네. 이 2배에 대한 격차는 사실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일단 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외에 좀 차이가 있으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사팀에서 채용 말고 이제 보상이라든지 임금 네네. 수준에 대한 결정을 제가 같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나 인사팀의 업무, 대부분의 기업들의 업무 자체에서도 이미 뷰 자체가 균형 자체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나눠져서 보통 임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정규직을 산정할 때는 보통 여러분 혹시 정규직 중에 임금이 올랐다고 하는 것 또는 동결했다 이 2가지 정도만 있지 임금을 낮췄다 네, 낮췄다는 이런 얘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동결이고 음. 보통은 물가 상승 정도로 임금을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네. 괜찮은 기업들은 뭐 10% 인상, 20% 인상. 올해 뭐 성과급 없을 것 같다. 네, 미안하다, 그렇죠. 뭐 이런 뭐 그 얘기도 정도잖아요. 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 임금에 대해서 정규직들은 이미 인사팀 또는 기업 자체가 내린다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하반 경직성이 워낙 강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네. 비정규직은 지금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비정규직은 모든 기업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맞추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지. 뭐 이 정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면 2천만 원 초반대밖에 안 돼요. 근데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원 가까이 연으로 따지면 5천만 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기업들이 경영을 한다면 계속 이 격차는 메워질 수 없다. 노동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노동 유연성은 결국에는 전 정규직에서 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정규직은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정규직들이 노동 유연성이 된다면 결국 그건 해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뭐 비정규직 편만은 아니고 정규직도 사실 근로자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해고가 됐을 때 다른 직장에 또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제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진화 쌤은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업 입장은 계속적으로 사실 좀 이 노동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달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비정규직들이 많이 양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해고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구조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라든지 부당해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은 사실 근로자 측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 조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정규직에 대한 유인 효과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진원 쌤 하실 말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도 밀레니얼 세대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밀레니얼 세대 18세에서 29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투표를 해보니 그분들이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부분들이 51%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는 자본주의가 너무 많은 피해와 또 양극화가 일어나니 이제는 사회주의 또는 생활임금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제 진보 성향 외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등 예. 이제는 불평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예. 사회적인 좀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자가 이제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예. 것이 제 입장입니다.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성을 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 이게 명확해야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어떤 분이 먼저 제가 보여주실까요? 먼저 말씀을 네.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임금, 두 번째는 고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임금의 유연성이 있으면은 고용의 유연성도 더불어서 저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오르면은 근로자 임금도 많이 주고,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 임금도 삭감을 하고, 이렇게 증가와 삭감이 용이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회사들이 이 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지는 않겠죠. 근데 네. 우리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간 임금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비정규직들을 자꾸 고용을 하는 거죠. 이들과 좀 다른 네. 직급 체계 그리고 임금 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10명의 직원이 있어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 사람들한테 200만 원씩 받는 직원들한테, 자, 우리가 내년도에 임금을 20만 원씩 올려줘야 되는데 예. 20만 원을 올려주면은 한 명을 우리가 고용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못 올려줄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개별적으로 면담해 보면은 임금을 올려주고 누구 한 명을 내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도 회사는 조금 더 내부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보상을 해주고 싶고, 예. 핵심 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좀 덜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해외는 네. 미국만 하더라도요. 예. 미국은 1대1 계약 관계가 되게 강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음. 대리는 거진 똑같은 연봉 또는 과장은 똑같은 연봉 이렇게 일원화가 돼 있다고 한다면 예, 예. 네. 미국은 개인에 따라서 연봉이 다 수준이 결정되고 연봉 협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따라서 성과가 안 났다고 하면 바로 해고 또는 임금을 삭감해서 다시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연마다 물가 상승률, 기업의 지불 여력 이런 것들 보고서 그냥 다 퉁쳐서 소위 그냥 한 번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노동 유연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연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사실 자칫 이게 어찌 보면 좀 노동계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자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네. 불리하게 작용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로자 이제 노동계의 이제 전문가분들은 노동 유연성 필요하다는 것도 노동계에서 찬성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노동 유연성이라는 말 자체를 고용 불안정성으로 같이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예. 노동 유연성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노동계를 대표하는 입장을 봤을 때는 네. 노동 유연성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중 무역 분쟁, 미국 이제 일본의 경제 조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들을 빨리 수급해야 되고 필요가 없어진 인력은 빨리 이제 해고하거나 방출하는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얼마나 네. 지금 기업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필요한데 저는 반면에 이제 그러면은 해고당한 근로자분들은 그럼 뭐 그냥 집에 가야 되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걸 방지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업급여라는 겁니다. 실업급여. 예, 예. 네. 그래서 해고당한 또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방출되거나 퇴직한 분들에게는 지금 저희가 4개월에 한정해서 실업급여를 주고 있고 이 금액이 월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가 대폭 확대해야 된다. 저는 대폭 확대해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지금 제가 주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기 예. 앞서서 덴마크 같은 선진국에 좀 비교를 해보면요. 거기는 지금 급여의 70%, 임금 수준의 70%를 2년간 보장해줘요. 네. 그러면 사실 해고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겠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000만 원 받거나 뭐 600만 원 받는 근로자분들도 한 1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덴마크는 70%까지 보장해주고 2년간 해주니 해고를 당해도 2년 정도는 내가 자기 개발을 네. 하고 그럴 시간이 또 있네요.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요즘에 연로족들 얼마나 많아요. 좀 네. 여행 한번 갔다가 좀 다시 쉬어도 되겠어요. 예. 쉬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려면
저는 실업급여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가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9조 정도 돼요. 저는 한 2배 정도, 한 30조 가까이는 올려서 이것만 되면 저는 노동 유연성이 노동계도 찬성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진원쌤 좀 충분히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진원쌤도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최후의 발언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진원쌤이 말씀하신 해외 사례처럼 저희 나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사회가 오면은 우리 모두 뭐 원하는 것도 하고 생산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멀은 것 같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뭐 피해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내하면서 이제 점차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노동자들 그 기업들도 이 비정규직 관련 제도들을 악용하지만 말고 적절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후의 발언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이진아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만을 모아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만을 모은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JJ에서 물류 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2,700만 원이고요. 모집 기간은 7월 1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토담에서 식품 생산직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7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큰 정성에서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전공에서 생산품질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2,520만 원이고요. 채용 기간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사과로 유명한 도시죠. 대구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구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황정덕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대구 하면은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도시인데요. 이런 여행객들이 갔을 때 맛집 가는 게 또 하나의 큰 재미잖아요. 근데 로컬 맛집을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무관님께서 대구 로컬 맛집 추천해 주실 곳이 있다면요. 네, 예전에는 대구 하면 반야월 막창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네. 근데 10여 년 전부터는 안지랑 곱창 골목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곱창 원래 골목. 시장통이었던 골목에 네. 100개 이상의 가게들이 굉장히 성업 중이며 아. 가게마다 다양한 메뉴로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네. 2015년에는 한국 관광 100선으로 선정이 되며 젊음의 거리로 붉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와. 꼭 한번 다녀가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으로 선정될 정도면 굉장한 것 같은데 저희도 꼭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그럼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채용 정보는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위치해 있는 주택건설사무소인 주식회사 에코주택건설에서 경력직 건설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건설업 사무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분이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도 업무 역량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출금 관리, 4대 보험 신고 처리, 실적 신고 등 간단한 격리 사무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09시 30분부터 16시 30분이며 주말 공휴일 모두 휴무이며 연봉은 2,400만 원이며 면접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소가 달서구 본동에서 송현동으로 이전 예정으로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유선 문의 후 주식회사 에코주택건설로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감일은 25일까지로 접수 문의는 담당자 010-5608-7919로 하시면 됩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건설격리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채용 정보입니다. 대구 서부고용센터에서는 7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주식회사 LNF를 대상으로 열린 면접을 진행합니다. 주식회사 LNF는 달서구 성서 4차 첨단로에 위치해 있으며 근로자 4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2차 전지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이번 열린 면접에서는 제조 오퍼레이터 및 제조 공정 운영 관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은 고압가스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화공, 전기, 전자전공자이며 청년층 지원자를 희망합니다. 연봉은 3,600에서 3,8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며 대구 서부고용센터는 지하철 2호선 두류역에 19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 서부고용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방문이 가능하므로 7월 11일 오후 2시까지 센터 5층으로 오셔서 면접에 참여하시고 방문 시 신분증과 이력서를 꼭 지참하여 오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열린 면접을 대구 서부고용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려 15명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산업관리공단에서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2시에 공단 사무실 5층에서 공단 내 입주기업의 수요 인력을 모집하는 구인구직 만남을 할 채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는 폭염 기간을 피하여 7월에는 둘째 주, 8월에는 넷째 주에 채용 행사가 있으니 면접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면접 행사는 대형 R&D 등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10개 사업장에서 참여하여 구직자를 모집하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신분증과 이력서를 지참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도로 위를 싱싱 달리는 자동차도 더 잘 달리기 위해 정기 점검을 하듯이 2009년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들도 올해 세운 계획들 중에 지금까지 얼마나 잘 달려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올해의 남은 반을 다시 시작하는 활기찬 발걸음을 내딛는 7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채용 소식 소개뿐 아니라 따뜻한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구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인가요? 네, 다음 지역은
농업과 공업의 조화가 이루어진 지역 중 하나죠. 충북 지역의 구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원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무관님, 저희가 오늘은 로컬 맛집, 지역 맛집들을 여쭤보고 있어서요. 음성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음성으로 발령받은 지가 올해 이제 2월이에요. 그러세요. 네.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제가 가봤던 데 중에는 음성에 보면 생극이 있거든요. 네. 생극에 생극 해장국집이 있거든요. 그 해장국집에 내장탕. 내장탕. 구체적입니다. 내장탕. 네. 알겠습니다. 양도 많고, 내장도 엄청 부드럽고. 알겠습니다. 근데 음성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보면 네. 맹동 수박하고 감곡의 햇살의 복숭아가 요즘 제철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워낙 충청도 지역이 또 일조량이 좋고 하다 보니까 과일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엄청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다솔입니다. 저희 이제 음성은 음성읍에 소재한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업체고요. 현재 사무직원으로 CAD로 도면 작업하고 한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서류 작업과 전산 입력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경력직 사원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1년 이상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고요. 급여는 월 200에서 270만 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이 이제 7월 15일까지니까요.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구직 신청하고 이력서 등 지원서를 준비하여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채용 소식 만나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감일을 잘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세림입니다. 진천군 덕산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전문 나베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현재 생산직 사원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으로 인쇄용 라벨지 생산 및 포장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고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수준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교육비,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구직 신청하고 이력서 등을 준비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생산직 사원 2명을 모시고 있고요. 많은 관심,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구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취업 특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인생백세 평생직업을, 7월 23일에는 금융감독원 충주지원에서 금융경제 지식을 주제로 14시부터 16시까지 우리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교육장에서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음성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따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 043-880-861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특강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대구와 음성의 구인 정보 들어봤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취업 준비에 바쁜 구직자들은 정작 자신한테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직방 뉴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3부의 마스코트, 오늘도 역시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머리를 자르셨네요. 그러니까 귀엽게 잘랐어요. 아주. 그런가요? 잘 어울리시네요. 이제 이틀 전에 머리를 잘랐었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좀 짧은 머리에는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제 잘랐습니다. 주변 반응은 좀 어떤가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산뜻하게 귀엽게 머리를 잘랐으니까 오늘 소식도 산뜻하게 전해드려야 할 텐데 오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요.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중소기업 훈련 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는요.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는 다르게 훈련 정보가 없거나 그리고 기업 자체 훈련 역량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특화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또 소외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상담, 그리고 안내 및 훈련 과정 설계 등을 지원하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의 경우 서울과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5개 권역별로 중소기업 훈련 지원센터를 선정해서요. 1,7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및 제도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9년에도 다시 지원이 될 예정이면 저희가 보기에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18년 주요 실적으로는 훈련 제도 안내 및 상담 참여 기업 1,100여 개 중에서 28개소의 우수 사례 발굴이 됐고요. 또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만족도 역시 서비스 품질 관련 전문성 89.5점, 그리고 성실성 92.6점, 그리고 적절성 91.7점을 종합한 만족도 89.6점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시장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네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훈련 지원센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절차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절차로는요.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훈련 지원센터와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센터를 일원화해서요. 일반 훈련과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을 동시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 현장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하고요. 또 참여기업 방문, 훈련 지원센터와의 원래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절차를 살펴봤으니까 그럼 올해는 좀 어떤 부분들이 속속들이 좀 진행이 되는지 지원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훈련 지원센터의 주요 수행 업무로는요. 직업훈련 소외계층 및 기업 발굴, 그리고 컨설팅 및 훈련 설계 등 직업훈련 참여 지원, 훈련 과정 개발 및 훈련 교사 지원, 그리고 비정규직 및 전직 예정자 등 다양한 고용계층 지원과 과정 신청, 비용 지급 등의 훈련 절차 교육 및 안내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계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도 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사업의 세부 수행 업무를 살펴보면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 안내 및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주목할 점은 공단 외에도 기관에서 주관하는 훈련 사업도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또 훈련 참여 기업 발굴 업무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훈련 신청 지원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계속해서 훈련 참여 기업 발굴 업무는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체 훈련을 신청을 하고요. 또 기존 위탁 훈련을 연계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신청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훈련 등 공단에서 주관하는 훈련 사업에 한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신청을 받거나 발굴한 중소기업의 본격적인 훈련이 좀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보통 직업 능력과 기업 맞춤형 등 두 가지의 컨설팅이 먼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컨설팅의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에 수행이 가능하고요. 또 대개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 요청 이후에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컨설팅은 사업주 훈련 자체 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훈련 관리 및 외부 강사가 지원이 되고 또 중소기업의 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관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전직 예정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상담과 훈련 과정 또한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 컨설팅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컨설팅 내용입니까?
네,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 컨설팅은요,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이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 참여 기업에 대한 직무 분석과 과정 설계 등 훈련 과정 설계 및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고요. 또 프로그램 개발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업무 매뉴얼 작성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어떤 지원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바로 중소기업 행정 담당자에 대한 훈련 관련한 자체 훈련 과정을 인정 신청받게 되고요. 또 훈련 실시 신고, 훈련 수료 보고, 또 비용 지원 신청 등 행정 절차 교육 및 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고숙련 및 신기술 훈련, 스마트 공장 직업 훈련 컨설팅이나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직업 훈련 컨설팅, 그리고 기타 신규 시범 사업 수요 파악 및 실행 지원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여 인도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성공 사례들도 들으니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관이나 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총 정리해서 말씀을 좀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들어보니까 하반기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이 좀 마련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하반기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은 2019년 9월에서 2020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7월부터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훈련은 전액 지원으로 무료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 장려금 월 11만 6천 원이 훈련 기간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 포털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근 고용센터에서 훈련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꼭 한번 지원 바랍니다. 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내용은 hrd.go.kr 참고하셔서 정보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식빵 뉴스, 취준생들을 위한 알찬 뉴스로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안녕.